경찰로도 보니까 나 절대 안 잡혀. 실제로 김훈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경찰이나 이 보호관찰관들이.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김PD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 여러 가지 감정을 겪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긴급 편성했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반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고요. 최근에 이제 범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면서 김훈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981년 12월 21일생 김훈입니다. 사건 당시 살인 사건부터 짚어가지고 과거까지 좀 김훈이 어떤 인물이고 이것도 많은 또 제도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8시 57분 남양주 오납읍의 도로에서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자신의 렌터카를 타고 여성의 차를 막아 세운 다음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운전석 차창을 깨트린 후 피해자를 끌어내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렌터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고 1시간 뒤 양평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됐는데요. 당시 차량엔 빈 소주병과 약병 등이 발견됐고 약물을 먹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살인 당시의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 내용은 빨리 와주세요. 112 경찰. 어떤 남자가 여러 번 찔렀어요. 긴 흉기라는 것이었고 범행 현장 근처 식당에서 2명가량이 목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목격자 역시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구조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10분이 더 지나서 도착을 했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네, 범행 당시의 상황하고 도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막아서서 드릴로 깬 다음에 흉기를 이용했어요. 드릴을 이용했다는 거는 명백하게 계획성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요새 차는 문을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 필름 정도 있고 그러면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한 부위를 해서 퍽 깨지게 하는 그 연구와 분석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목격자들은 긴 칼, 흉기 이런 거 보니까 이런 형태라고 하면 매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소주병과 양병이 있어? 그러면 지가 자살하려고 그랬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놈은 소주를 안 먹습니다. 약만 먹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는데 그거잖아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괴롭고 죽으려고 그렇죠. 했다. 예, 그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작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하게 상처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위험한 블리츠 어택, 네. 기습 공격, 계획성, 그리고 사후에 도주, 그 다음에 알리바이, 이게 다 맞춰진 범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정작 김훈은 범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좀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사전 답사를 계획했다는 점, 뭐 케이블 타이까지 심지어 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 범행 장소는 어디냐면은 피해자의 직장 바로 앞입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직장을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지나가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몇 시에 지나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습한 매우 위험한 범죄 방식을 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분께서 많은 스토킹 피해를 당하셨는데 작년 5월에 첫 신고 내용이 오늘 금일날 아침에 공소장 내용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요. 첫 신고 내용이 김훈이 칼로 죽이려고 했다였습니다. 본인이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김훈이 폭행을 해서 당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요. 흉기로도 위협을 해서 당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데 피해자는 김훈이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빠져나와서 신고를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살인 이후에 경찰 진술에서 김훈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접근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명백하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정확히 말하면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니까 이제 가족폭력처벌법상의 여러 가지 임시조치를 받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훈이라는 놈이 위험하니까 이 피해자가 도망 나온 거예요. 쫓아가서 죽였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본인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거잖아요. 얘기 좀 해보려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발적으로 전동 드릴과 케이블 타이를 챙기고 사전 하고. 납사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말 같지 않으시죠?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라 그러는데 판사들은 인정합니다. 판사들은 조각조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런 생각은 있긴 있었겠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계획적으로 살인하려고도 했긴 했겠네. 근데 왜 케이블 타이를 했을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케이블 타이도 스테이징입니다. 제가 살인만 하려고 했으면 케이블 타이를 왜 제가 했겠습니까? 라고 바로 하죠. 예. 네, 대화를 안 할 경우 묶어놓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그렇죠. 했다. 예,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 김은은 어떤 인물인지 과거 범죄 내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2013년 11월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척을 명받았습니다. 2016년에 출소했고요. 5개월 후에 법원은 재범 우려에 따른 조치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외출 금지, 0.05% 이상의 알코올 음료 섭취 금지, 성행 개선을 위한 전문의 진료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김은은 이를 어기고 전자발찌를 분리하거나 야간 외출 나갑니다. 전문의 진료는 12차례 거부했고요. 음주 제한 위반이 걸린 것만 3번입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늘어난 것이고요. 2018년에는 운전 중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는데 이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때도 무면허 상태였고요. 2019년 이때는 이제 누범 기간 중인데요. 아는 여성을 성매매에 이용을 했는데 현장에 나온 고객을 위장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돼서 이때 성매매 알선 미수 혐의를 받고 또 이제 다시 형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김훈이라는 놈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성범죄자예요. 강간치상 혐의로. 근데 그 다음을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심적으로 보는 게 만약에 특별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보호관찰관 이런 사람들이 좀 엄정하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장난치듯이 그 어기고 나가니까 또 하고 나가고 또 이게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음주 제한 위반을 3번이나 했고 진료를 12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러면 12번 거부할 동안 한두 번 거부하고 그러면 그때 뭘 보호관찰관이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보니까 12번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되게 이상하죠.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음주 제한을 3번이나 걸렸는데 그럼 첫 번째 걸렸을 때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법무부의 보호관찰관들이 한 건 그거예요. 네. 전자발찌 착용 기간만 늘린 거예요. 아니 착용 기간을 늘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 지킬 걸. 그게 아니라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다시 기소를 해갖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재가 있어야죠. 근데 저 제재도 없이 그냥 착용 기간만 늘리면은 네. 범인은 안 지킬 거니까 어차피 또 차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게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소나 법무부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경찰이 좀 주 타겟이 돼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이 법무부는 좀 빠진 양상도 보이고요. 특히 또 이번에 김훈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전력만 보더라도 사회규범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무시하는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들이 좀 많이 보여서 사페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페 검사 대상에서는 또 제외가 됩니다. 되게 웃기죠. 사실 이런 놈들이 사페 검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상습적 일탈. 네. 그리고 성착취. 그리고 그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범죄 경력. 경찰이 범행 동기가 없다면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범행 동기는 예를 들면 보복 목적의 살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면 경찰이 사페 검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범행 동기가 없었다면은 그거 검사 진행했을 텐데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동기가 있어서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토커 그리고 그 이전에 성범죄자 네.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일탈적인 부분을 했을 때 그리고 다양한 성매매 알선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얘가 다른 형태의 범죄도 충분히 저질렀을 수 있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여죄를 추적하거나 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기장 김동완이는 왜 했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보복이죠. 그죠? 그것도 4명이나 명확히 계획 짜서 했어요. 근데 걔는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확실한 보호 목적의 살인은 하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한 사람 죽였고 거기도 한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엉망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경기 북부청에서 실제로는 이걸 할 프로파일러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TO가요? 예. 네. 있던 애도 제가 지금 이 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솔직히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너무 비겁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알겠습니다. 자, 경찰 대응 역시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피해자가 올해 1월 28일에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게 나와서 2차례나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김훈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있었으나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구리경찰서는 국과수의 장치 분석을 의뢰했고 김훈에게 2월 2차례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훈은 변호사 선임하겠다. 그래서 조사받겠다고 하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차에서 발견합니다. 2월 21일입니다. 이 신고를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나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이 두 사건 병합해라 해서 구리경찰서의 책임관서를 결정을 합니다.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구리서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고요. 그 사이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하루 2번 순찰을 요청했으나 이 요청일 2주 지나서야 순찰이 시작됐고 하루 2번이 아닌 1번 순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듭된 신고에도 단 한 차례도 이 김훈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가 돼서 현재 이제 구리서 경찰서장은 박총경은 대기 발령 조치가 난 상태입니다. 이건 대기 발령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네. 최소한 5번, 6번의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겨우 범행이 임박해서야 2번 순찰. 그 전에는 하지도 않았어. 올려놓지도 않았어. 그리고 올려놓지 않은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스토커로 등재를 하려고 하면은 그 프로파일러 네. 위험성 평가를 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네. 유재성이가 저기 경찰 직무대리가 7개월, 8개월 전에 그때도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어갖고 전수조사하겠다고 그때는 무조건 프로파일러의 위험성 평가를 하겠다는 게 벌써 작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폭력이네. 왜? 보니까 얘 사실혼이잖아. 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아니면 무시했거나.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청을 6번, 6번을 했는데 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그리고 거짓말도 했어요. 소환조사 협의 중이라 그랬어요. 네. 처음 나올 땐. 언론이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연락받은 바 없다고 그랬어요. 김훈 쪽 변호사. 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담당자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히 시스템의 문제와 네. 인력의 문제 다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김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아무런 전력이 없다가 이렇게 스토커가 된 것조차 위험한데 김훈은 전과의 강간, 치상 뭐 이것저것 전과가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렇지. 게 순찰조차도 안 하고 네. 우범자 등재도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중이 있으니까 등재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경찰이 버티는 사이에 사람이 그렇죠. 죽게 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기껏해야 우리 경찰서장 하나 목 날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러면 관련 개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왜 그랬는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지만은 네. 7개월 전에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전수조사 지시한 거는 그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안 했는데 네. 대통령이 한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 뭐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가 됐고요. 이게 뭐 물론 뭐 이후에 뭐 혐의는 뭐 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재판까지 가겠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는 피해자분도 너무 안타깝지만 안 멈추거든요. 스토킹 살인이. 그럼요. 전혀 조치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처음에 저한테 인터뷰가 오고 그럴 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기관사의 벽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보관처소에서 애들이 지금 부전자발찌를 얘는 기분이 차고 있었어요. 차고 있는 동안 얘는 이 많은 스토킹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치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경찰이 한 거를 법무부 애들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될까요? 왜냐? 보호관찰하면 전자발찌하면은 연락도 하고 걔한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호관찰관은 그거만 한 거예요. 성범죄. 그리고 지금 이 스토킹 짓 한 거는 전혀 얘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법무부 애들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하든 따로 놓은 거예요. 법무부와 경찰은. 전자발찌에 스마트워치 연동시켜서 1kg 접근하면 이거 해는 거를 네. 왜 안 했느냐? 영장 칠 거니까. 왜 영장 안 쳤어? 구리경찰서 했더니 거기 위치추적 장치 국가수에 맡겼어요. 라고 했는데 국가수 그러면 맡기면 감정이가 얼마 나와? 2달이요. 그럼 2달 동안 뭐 할 거야? 그냥 기다려야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생각이 있는 놈들이라면 국가수에 응급감정을 요청을 했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되게 위험하니까 빨리 해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해주는 전제로 1차 감정 요것만 해갖고 그걸로 검사한테 청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취해서 성의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김훈이 네. 이걸 보고 있다가 자기 저기 아는 놈들한테 경찰 야지도 놀았어요. 아, 보니까 경찰 놈도 보니까 해내게 보니까 나 절대 안 잡혀. 실제로 김훈이 한 말입니다. 저기 지인한테 네. 애들 봐라. 내가 얘 잡히냐 뭐라 이게 쟤네 해는 꼴 봐라. 그리고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경찰이나 이 보호관찰관들이 이거를 법무부나 경찰 애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이 먹힐까요?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스토킹 살인 범죄를 다뤘고 그때마다 또 심지어 허민석 박사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이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고 네. 전혀 개선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참.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사건 추이를 지켜보는데 이 김훈도 물론 그 악마적인 범죄자고 그에 대한 단죄나 처벌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당연하죠. 당국이 이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심지어 이 언론에 대해서 일명 두드려 맞는데 가만히 또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독한 괴롭힘 끝에 끝내 생을 마감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